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직설 시작합니다. 주목받았던 대단지 분양이 줄줄이 초라한 성적표를 받은 가운데 정부가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말부터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공분양 주택 사전 청약이 시작되는데요. 미분양 공포가 커진 상황에서 과연 부동산 시장에 안정감을 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서울 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김준환 교수,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 도시화경제 송승현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정부가 50만 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약속한 상황에서 이번 달 말이면 네 군데에서 사전 청약이 시작이 됩니다. 네 군데가 이제 저희가 화면에 보여드리는 이제 고양과 또 고덕, 남양주 등등이 되는데 뭐 물량은 좀 조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한 3,000호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기도 합니다. 뭐 장소에 따라서는 또 주택 유형들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비율 배정 문제도 또 달라서 어떤 점을 좀 중점 있게 봐야 될지 궁금할 것 같은데 교수님 어쨌든 공공분양 주택으로서는 윤석열 전 정부에서는 첫 번째 사전 청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심이 좀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점에 중점을 둬야 될까요? 이번에 이제 나온 거 보니까 이제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전문가들이 봐도 뭐가 뭔지. 일반형은 저희가 인지하고 일반형은 있는데 이제 옛날에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나눔형, 선택형 뭐 이렇게 있는데 공부 좀 하고 청약해야겠는데요. 이게 뭐 그 전문가도 선뜻 있게 보면 이해가 안 가요. 근데 먼저 나눔형을 보니까 먼저 이제 시세 한 70% 정도 분양을 받고 나중에 이제 자기가 능력이 안 돼서 이제 이걸 되팔겠다. 그러면 이제 공공에 되팔고 그 집값이 오르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억이 올랐다. 그럼 70%에 해당하는 7천만 원을 내가 가져가게 돼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시세 차익의 70%만 더 가져가고. 예, 그다음에 선택형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임대로 6년을 살다가 그래서 이제 50%는 보증금 내고 50%만 이제 월세로 하고 그다음 6년 뒤에 이제 집값이 이제 많이 올라서 내가 분양을 받고 싶으면 받을 수 있는 물론 이제 그 입주 시하고 이제 그때 분양 받을 시점에 이제 평균 가격을 하는데 어쨌든 임대를 살고 나서 분양 전환 여부에 대해서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게 도대체가 일반 청약인지 아니면은 이게 이제 젊은 층들에게 이제 집값의 하락에 의해서 손해를 보지 않게끔 이렇게 제도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좀 막아주는 이런 제도인 것 같은데 언뜻 보면 좀 약간 공공회사는 그런 일반 이런 분양의 유형에 좀 다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손해를 안 볼 수 있게끔 해놨고 또 하나는 이게 대출이 이제 이 나눔형하고 선택형 같은 경우에는 최대 80% 40년 만기로 해서 이제 하는데 예를 들어서 5억 원짜리 그 시세 5억 원짜리 집을 이제 공공 분양주택으로 분양받으면 이제 3억 5천 되는데 자기한테 필요한 돈은 7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시세 5억짜리 집을 공공주택으로 분양받으면 한 10% 넘는 돈만 가지고 있으면 집을 분양받아서 나중에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도대체 공공주택을 어떤 젊은 층들에게 공급하는 방식이 다소 우리가 시장에서 볼 수 있는 어떤 투자의 패턴과 비슷한 방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레버리지를 완전히 예,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7천만 원만 있으면은 너 집을 분양받을 수 있다. 5억짜리 집을 살 수 있어라는 메시지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던져주긴 하는데 젊은 층에게 투기를 부추기는 이런 메시지를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청년층에게 많이 공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보면은 한 50만 가구가 지금 계획이 돼 있는데 40% 정도를 이제 청년 신혼부부한테 이제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런 20대, 30대 초반까지의 이 젊은층 신혼부부들이
얼마나 이런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실제로 실수요자가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오히려 40, 50대의 중년층들이 실제로 주택에 대해서는 공공주택에 대해 분양에 대한 실수요자인데 이들은 굉장히 물량을 확 줄여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면은 50만 가구 중 20만 가구를 이제 청년 신혼부부한테 공급을 해서 40% 가까이를 공급해서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실제 인구 비중으로 살펴보면 서울 경기 인구 젊은 층 인구의 3에서 5% 정도만 여기에 당첨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95%, 97%는 향후 이 집을 분양받을 기회를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는 너무 소수의 그 젊은 층에게 혜택을 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좀 너무 갑작스럽게 복잡하게? 이렇게 제도를 개편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앞서서 뭐 공공 분양주택 유형들을 좀 보여드렸어요. 아마 보시고 좀 이렇게 좀 세분화돼 있나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소장님 이거 공부 좀 하고 도전해야겠는데요. 저도 헷갈리거든요. 네. 알고 있었는데 네. 또 다시 보니까 화면 좀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또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좀 굉장히 헷갈려 하실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나눔형이 있고요. 교수님 말씀하신 예. 것처럼 뭐 시세의 70% 이하로 하고 나중에 팔 때도 시세 차익의 차익이 또 70% 70% 정도는 보장이 된다는 네. 건데 나눔형이 제일 물량이 많아요. 25만 원화 됩니다. 그렇네요. 25만 원고요. 선택형이 10만 원인데 이번에 사전 청약 시범 단지 내용을 보면 사실 우리가 익숙한 건 일반형이거든요. 다 모르겠고 복잡한 건 모르겠고 그렇죠, 그냥 그렇죠. 내 돈 주고 대출 받아서 한 다음에 기본적으로. 오르면 뭐 내가 다 먹는 거다라는 게 가장 일반적인데 일반형 물량이 가장 작아요. 시범 단지 보면.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물량들도 고양 창릉 3기 신도시죠. 고양 창릉하고 이제 강동구 강일 지구가 눈에 띄는데 일반 분양은 없습니다. 일반은 없고요. 나눔형이 가장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 창릉이에요? 네, 그렇죠. 고양 창릉이 나눔형이 1,322가구, 네네. 그다음 선택형이 600가구 정도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형에 익숙한데 일반형이 없는 곳도 있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죠? 익숙한 물량은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따져볼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겠죠. 굉장히 시스템이 정착이 됐다면 괜찮겠는데 도대체 선택형이 뭔지 나눔형이 뭔지 해보지도 않았는데 정부 말만 듣고 청약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고요. 그러네요. 두 번째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최근 둔촌주공도 네. 10만 청약설 이야기 하다가 지금 뭐 3.7대 1 정도, 네. 1순위가 그 정도밖에 안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분위기에 과연 사전 청약의 열기가 얼마나 이어질지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좀 약간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작년, 재작년, 2020년 사전 청약, 뭐 2021년 할 때만 예. 하더라도 사실 부동산 시장이 막 과열이 되고 당첨만 되면 선당 후금이잖아요. 당첨만 네네. 되고 일단 나중에 당첨되고 고민하자라는데 지금은 전혀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사전 청약이 과연 좋은 해법이 될 수 있을까 좀 성급한 면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270만 호 이제 로드맵이 나왔잖아요. 결국에는 270만 호 로드맵에 맞춰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는 지금 분위기에는 오히려 공급 과잉이 좀 걱정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제가 국토부 차관 간담회 할 때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네. 공급 물량이 많은 거 아니냐. 작년에 주택이 과열됐을 때는 사실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다 보니까 공급이 부족해 보였지만 앞으로 주택 시장이 더 침체가 되면 결국에는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공급이 과잉될 우려가 있다. 270만 원 속도 조절 해야 되는 거 된다.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예.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질 수 있어도 이렇게 꾸준히 공급을 해줘야 5년, 10년 후에 주택 시장이 안정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중장기적 관점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중장기적인 관점인데 물론 뭐 맞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우리 인구도 감소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는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시장에서 원하는 일반형이 좀 부족하다는 점에서는 저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왠지 제 느낌은 학력고사 보다가 첫 수능 보는 느낌처럼 네, 맞습니다. 새로운 뭔가 제도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아까 교수님도 말씀 주셨지만 저는 아까 뭐 생애 최초도 그렇고 신혼부부도 그렇고 청년층도 그렇고 좀 2030 세대에 대한 어떤 여지를 좀 열어준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좀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그 보도된 기사들을 보면은 우리나라 그 어떤 보고서 골드만삭스에서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인구하고 저출산 문제 때문에 한 2050년 뭐 그때쯤 되면은 경제되고 한 15위권 바깥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성장 동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인구 지금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 인구수라든지 결혼을 자꾸 미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형태 때문에도 젊은 세대들이 좀 결혼할 수 있도록 가점제에서 추첨제로 좀 변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비중도 보여지고. 옮기고. 예, 그렇죠. 그리고 젊은 청년 세대들한테는 항상 그 주택이 지어지는 게 거의 임대였습니다. 근데 임대에서 분양으로 좀 약간 대전환이라고 하는 그 네네. 표현까지 있을 정도로 지금 패러다임을 약간 청약제도에 대해서 좀 변화를 주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이번 주택 같은 경우는 DSR이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가 내집장만 하는 데 있어서 소득 요건이 아무래도 젊은 청년들이 좀 불리한 제약이 면이 많죠.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좀 해지를 할 수 있고 DSR 적용이 안 돼요? 예, 그리고 금리적인 부분에서도 한 1.9에서 한 3%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불안정한 시세 안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좀 도전을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지금 그 서울하고 투기과열 지역 같은 경우는 예. 보통 그 면적 자체가 중소형이라든지 어떤 면적에 따라서 아예 뭐 가점 위주로만 운영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추첨제 같은 경우도 60제곱미터는 뭐 60% 정도, 60% 물량의 60%는 추첨제예요. 그렇죠. 예. 85제곱미터 같은 경우도 한 30% 정도가 적용되다 보니까 네네. 상당 부분 좀 젊은 세대들이 내 집장만 하는데 좀, 기회가 될 수 예, 있겠네요. 기회가 될 수 있다. 근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은 특공이라는 이 제도 자체가 뭐 정책이라든지 사회적인 배려를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인구 감소라든지 청년 세대들이 내 집장만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자칫 잘못하면은 세종시를 비롯해서 과거처럼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투기적으로 네. 교수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그 투기적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고요. 또 최근 들어서 사전 청약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상당 부분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주택 가격이 급등하던 시기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심리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뭐 청약보다도 더 앞단에 있는 그렇죠. 사전 청약이니까. 본청약 전이니까. 예,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누가 공급 부족이라든지 집값이 급등하는 시기다라는 생각들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전 청약에 대한 그 의미를 갖기가 좀 어렵겠다라고 보여지고 또 네. 시세 대비해서 한 60에서 한 80% 정도라고 하는데 네. 분양 가격이라든지 입주 시기가 여전히 불확실성이 그렇죠. 있고요. 네네. 또 설계 단계에서도 뭐 몇몇 그 지적이 있었던 어떤 설계에 대한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었거든요. 뭐 소위 말하는 그 남향에서 북향으로 바뀐다든지 뭐 이런 형태들도 있기 때문에 사전 청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 뭐 젊은 세대들한테 기여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예, 예. 그 기여 전에 특공에 대해서 어떤 특혜처럼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 또 사전 청약이 갖고 있었던 그 뭐랄까요? 뭐 의미가 과거보다는 뭐 불과 몇 년 전보다는 굉장히 퇴색된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조금 뭐 설명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송 대표님 말씀 들어보면 어쨌든 DSR 그러니까 연봉 소득, 연소득 대비해서 대출 가능 여부를 타진할 수 있는 DSR 자체가 없으니까 아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력들이 좀 생길 것 같고 금리도 1.9에서 3% 정도라고요. 그리고 예. 또 요번에 또 새로 생긴 게 예. 미혼 청년 특별 공급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미혼 청년이요? 네. 혼인하지 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군요. 네, 그러니까 뭐 결혼 못하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뭐 미혼 청년 특별 공급에 대해서도 참 이게 뭐 긍정적으로 따로 될지 카테고리를 만든 거군요.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어떤 얘기가 될지 아직 저도 뭐 좀 생소한 부분이기 네, 때문에 정말 첫 수능 같다는 생각밖에 안 네, 드네요. 저는. 이게 완전히 바뀐 제도라 정말 좀 난해한 부분이긴 합니다. 공부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곳에 어떻게 전략을 갖고 도전해야 될지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교수님 우리가 이런 거를 참 지향하고 싶은데 왜 2030 세대 캐테고리 가면 4050 세대 기성세대들이 좀 이제 불만을 갖잖아요. 상대적 역차별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뭐 그럴 우려에 대해서는 접어도 될까요? 실제로 지금 40, 50대 중산층 중에서 이제 지금 뭐 생애 최초인 분들 상당히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무주택으로 가점도 하시는 거의 분들 만점 많으니까. 가까이 되시는 분들도 계신데 진짜 실제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도 어느 정도 있고 자기 집을 소유할 수 있는 실수요자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40, 50대가. 예. 근데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뭐 40%를 그냥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혼도 안 한 분, 그다음에 신혼, 그죠? 그래서 청년들한테 이제 다 공급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것이 이제 뭐 일본이나 뭐 선진국들 보면
이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주거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주거 문제를 해결해서 저출산을 이제 우리가 독려해보자. 예, 출산을 독려하기 독려하자. 위한 예. 그 해법으로 이렇게 많이 주거 문제를 하는데 우리나라처럼 뭐 젊은 사람들한테 빚 많이 내줄 테니까 집을 사라 이런 정책은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도대체가 이게 뭐 다음 무슨 뭐 총선을 위해서 젊은 층들에게 표심을 얻기 위한 건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젊은 층에게 계속 투자나 투기를 굉장히 조장하는 듯한 정책인 것 같아요, 이번 정책이.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보면 이제 그 부모 순 자산이 9억 7천만 원 이상이면 또 특공공 자격이 없대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한강 이북, 그러니까 뭐 강북 지역이라 그러죠. 거기에 이제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강 이남은 이제 15억이 넘어요. 네. 예, 그래서 서울 평균이 12억이란 말이에요, 아파트가. 네, 네. 그럼 보통 저도 친구들도 서울에 이제 아파트 하나 갖고 있는 애들이 월급쟁이들이잖아요. 그렇죠. 대출도 일부 남아 있고 뭐 등록금에 대학 등록금 내줄 때도 그렇죠. 뭐 은행 뭐 학자금 융자 받는 애들도 상당 부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부모를 둔 우리 청년은 아예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기준으로 9억 7천만 원을 잡았는지 자산 상태를 10억도 아니고 9억도 그래, 아니고 그래서 9억 7천이네. 아니 이거는 이제 서울에서 부모님이 이제 아파트 하나 갖고 있고 직장생활 하시는 그 자녀들은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 가지를 보면 이 뒤죽박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 일관성도 없고 또 하나는 실제로 이것이 정말 실제로 이러한 이런 부모들이 이제 능력이 없는 청년들이 실제로 뭐 7천만 원이지만 대출을 뭐 3억 가까이 대출을 받아서 네. 이 집을 분양받을 수 있는 건지 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능력도 안 되는데 무조건 청약 신청해보고 되면 이제 뭐 로또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이런 분위기가 제가 보기에 굉장히 너무 우려스럽다는 과거에 거죠. 나왔던 그런 분위기랑 똑같기 때문에 우려스럽다는 거죠. 지금 말씀해주신 뭐 부모 순자산이 9억 7천 이게 부모 자산 상위 10%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부모 찬스를 막겠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네. 뭐 좋은 취지도 정책이 잘 작동돼야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 상위 10%가 아마 전국으로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전국으로 전국? 보면 아. 사실 지방에서는 9억 6천이 뭐 적지 않은 집이잖아요. 큰 근데 돈이죠. 서울 예. 기준에서 보면 상위 10%가 아니라 한 50% 이상 되지 않을까 수도 싶은 있죠. 생각이 들고 네.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거 만든 분이 혹시 9억 6천이 아니었을까? 왜 9억 7천일까 이런 생각까지도 했는데 사실 좀 굉장히 불합리하고요. 9억 7천 넘어가는 집들이 중위 가격이 9억 7천이 넘어가는데 중위 가격의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는 부모가 있다면 자녀는 기회가 박탈이 된다. 그럼 부모가 그 집을 준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연금을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형평성에서 저는 문제 있을 것 같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년들한테 지금 혜택을 많이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바뀌었어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다자녀들이 이제 우선순위였는데 그렇죠. 맞아요. 어느 순간 대통령 선거가 지나고 뭐 총선이 지나고 막 이렇게 되면서 청년층이 이제 좀 중요하게 되면서 이제 청년 집중을 많이 하는데 제 아시는 후배가 다자녀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하소연을 실제로 하더라고요. 어느 순간 다자녀에 대한 혜택이 많이 줄었다. 아. 그 혜택이 청년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진짜 주택이 필요한 사람은 다자녀가 아니겠느냐. 방 3개 정도 필요한데 이번 둔촌주공을 보더라도 방 2개짜리예요. 방 2개짜리 17평인가요? 네네. 18평짜리가 다자녀 특별 공급에 배정이 됐는데 맞아요. 이거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방 2개에 애가 3명 있으면 부인까지 가족이 5명인데 어떻게 살아라는 건지 이게 좀 뭔가 저는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소외되는 4050들 나는 15년 동안 지금 가점 점수 만들어가지고 무주택을 만들어서 이제 돈 또 모으고 내 집 마련하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 물량이 줄어들게 되고 이제 미혼 청년까지 또 배정을 그렇죠. 한단 말이에요. 따로 뺀다고 하니까. 굳이 선택과 집중을 하자면 집이 필요한 사람이 미혼 청년일까요? 아니면 15년 동안 무주택이 있고 자녀가 있고 자녀들이 학교 다니는 그런 4050일까 생각해 보게 되면 정부는 이렇게 편가르기 파일을 나눠 먹는 게 그러게요. 아니라 충분한 물량을 어느 정도 꾸준히 공급해 줄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너무 이렇게 숫자로 9억 7천 사실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봐도 이거 기억 못 할 것 같고요. 한 달 지나면 또 뭔가 찾아봐야 되는데 좀 정책이 심플하고 좀 단순해서 누구나 쉽게 이렇게 좀 청약할 수 있는 필요한 사람들이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좀 쉬운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내 집 싫다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청년들도 분명히 청년들만의 이유로 집이 필요하고 그것 때문에 결혼을 못하고 결혼에 대한 선택을 꺼려 한다면 집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또 40대, 50대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주택으로 뭐 10년, 20년씩 살았고 자녀들에 대한 지출도 많은데 그걸 또 어떻게 충족시켜줄 것이냐. 이거 뭐 마치 진짜 편가르기처럼 되면 안 될 텐데 이걸 어떻게 잘 보완해 나갈 것이냐가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근데 이게 항상 어려워요. 네, 풍선과 같아서 그러니까요. 이쪽을 누르면은 이쪽이 튀어나오고 이쪽이 누르면 이쪽이 다 튀어나오는. 만족시키면 좋을 텐데. 예,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그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청약 제도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한편으로는 지금 인구의 부분들, 뭐 결혼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금 심각한 거는 다자녀들이나 뭐 아이들을 많이 키우고 있는 그런 분들이 너무 조금 소외되고 비율 조정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주택을 좀 저렴하게 공급을 한다든지 뭐 정책적인 금리가 지원이 돼서 좀 안정적으로 내 집장만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해도 네. 지금 뭐 사회적인 문화라든지 트렌드 같은 것도 있거든요. 결국은 이런 아무리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뭐 혼자가 편한 그런 시대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그런 분들은 뭐 내 집장만을 안 할 가능성도 있고 또 그렇게 된다라면 공실로 남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정하게 뭐 청약 경쟁률이라든지 사회 구성원이라든지 또 다자녀들에 대한 그 사회적인 배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키워서 출산율을 좀 올리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글쎄요, 뭐 청년에 대한 비중이 뭐 점진적으로 이 어떤 비율이라는 게 점진적인 흐름이 필요한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혼 청년이라는 게 갑자기 뜬금없이 생기고. 생기고 비율 같은 경우도 뭐 기존보다 한 5%, 10%가 아니라 네. 수십 %씩 완전히 뭐 바뀌는 그런 구조라면은 청약이라는 것도 사실 예측이 가능해야지 어떤 가점도 계획도 하고 보통 내 집 준비를 할수 마련에 있는데. 대한 설계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한다라면은 뭐 지금까지 가점 관리를 하고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뭐 저축을 해놨고 그 다음에 자산에 맞춰가지고 했는데 어떤 특정 자산 계층은 배제가 돼버리는 그런 구조가 돼버리고 그 다음에 소득은 올리게 되고 또 결혼에 대해서 준비를 했던 특히나 뭐 주거 이전을 해서 집의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향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축소가 됐다라는 것이 좀 비율이 좀 조정이 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게요. 오히려 불확실성이 좀 커진 건 아닌가라는 뭐 지적까지 해주시는데 사실 최근에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뭐 정부도 이런저런 고민을 하는 뭐 상황에서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최근에 뭐 대표적으로 둔촌주공, 뭐 장의자 이런 데가 굉장히 뜨거울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막상 열어봤더니 김이 그렇게 모락모락 나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냥 굉장히 좀 식어 있는 상태로 결과를 저희가 확인하게 됐는데 이러다 보니까 미분양 우려 커지고 뭐 심지어 LH라든지 공공에서 뭐 매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교수님은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둔촌주공도 이제 전용 84제곱미터가 한 12억, 13억 선이면 네. 중도금 매출이 안 되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격보다는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실제로. 그러면 3.3제곱미터는 4천만 원이 안 그러니까 됐으니까요. 전체 이제 예. 그 전용 84제곱미터의 가격대가 이르면 굉장히 높은 가격은 아니다. 시세보다 좀 저렴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물론 이제 12억 이상이면은 이제 중도금 대출이 안 되지만, 근데 이제 이게 예상보다 이제 사람들이 어떤 호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 시장에 이 참여하는 수요자들은 아직도 가격이 좀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들어올 청약 물량, 분양 물량들이 좀 더 보수적으로 느껴지지 않나라는 그쵸. 생각도 들거든요. 그 요즘 보면은 이제 수도권 서울하고 수도권 보면은 이제 미계약 물량이 뭐 작년에 비해서 서울 같은 경우는 4배 이상 늘었어요. 늘었어요. 물론 이제 이것이 이제 네. 결국 미계약 물량은 다시 이제 서울 수도권은 다 소화가 됩니다. 근데 이제 미계약 물량이 이만큼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그 계약 시점에서 봤을 때 주택 가격이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현실적이지 않다고 보는 사실 거겠죠. 금리 때문에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보다 제가 보기에는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서워서 계약을 안 하는 분들이 많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이 굉장히 추가적인 가격 하락에 대한 어떤
기대, 공포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올해 이번 달에도 뭐 분양이 나오겠지만 네네. 우리가 기대하는 거 이상의 경쟁률을 바라기는 어려울 거다. 근데 그리고 이 미분양 이런 물량이 나오면은 뭐 LH가 매입을 해야 된다. 네, 뭐 그런 얘기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LH가 왜 그 미분양 그 아파트를 구입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파트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비싼 아파트 매입해가지고 그걸 어디다가 뭐 임대로 놓을 수도 없는 거고 임대료가 비싸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민간에서 해결할 부분이고 또 이제 미계약 물량에 대해서는 또 이제 자기네가 추가적으로 해서 해서 안 되면 또 할인해서 분양하는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민간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지 이거를 공공이 나설 필요는 나설 없다. 네. 나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어떠세요? 뭐 둔촌 주공의 장의자에도 그렇게까지 뜨겁진 않았던 것 같고 또 철산자의 광명의 철산자에도 이제 분양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여긴 또 114제곱미터까지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더라고요. 네네. 좀 그러면 인기를 모을 수 있을까요? 이게 교수님께서 정답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중도금 대출이자 부담 때문에 사실 그런 거 아니다.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아. 결국에는 사람 마음 똑같잖아요. 내가 오르는 집을 갖고 분양을 싶죠. 받고 사고 싶지 네. 내려가는 집을 안 사고 싶은데 저는 분명히 가격 경쟁력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도 둔촌주공이고요. 12,000세대 미니 신도시에 그러니까요. 역세권에 학교까지 다 갖추고 있는데 서울이고요. 13억 정도다 전용 84 충분히 괜찮다고 봤는데 네네. 왜 시장의 그래도 분위기가 네. 그렇지 못했냐면 지금 집값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 헬리오시티가 입지가 더 좋은데 최근 헬리오시티가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야 지금 분위기면 더 떨어지게 되면 둔촌주공 또 경쟁력이 없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중도금 대출을 해주고 안 해주고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해주면 조금 나았겠죠. 한 1% 정도 더 나올 수 있을까? 그 정도는 됐겠지만 소장님 그러면 네. 중도금 대출은 지금 단지마다 좀 다른 상황이잖아요. 어떤 분양가, 가격이 되면은 가능하고 어떤 데는 안 12억. 되고 이런 건데 그쵸. 시장 상황이 문제라면 사실 이건 좀 더 심각한 얘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심각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중도금 대출이 문제면 중도금 대출을 풀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LH가 굳이 매입할 필요도 없는 네네. 거죠. 그런데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시장이 게 하락할 거라시라는 생각은 쉽게 지우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시장의 지금 분위기에서는 더 하락을 할 것 같고요. 미분양은 더 늘어날 것 같고 LH가 지금 빚이 얼마인데 LH가 매입을 해가지고 감당이 되겠습니까? 사우디 빈살만도 아니고 빈살만 정도 되면 매입을 하겠죠. 네, 근데 다 사겠죠. 우리 LH는 그런 능력이 안 되고요. 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민간에 맡겨야 됩니다. 맡겨야 되는데 이게 시장에 함부로 개입을 하면 안 되는 게 둔촌주공 또 따지고 보면 2020년에 일반 분양을 했어야 되는데 네. 분양가 이게 보증 가지고 허가하고 이제 다툼을 네, 하다가 네. 타이밍을 놓쳐버렸잖아요. 그때 민간에 맡겨뒀더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도 않았고요. 벌써 서로 윈윈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과다한 시장의 개입 때문에 지금 왜곡이 생긴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절대 쉽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민간에 맡겨둬야 되는데 불합리한 부분, 중도금 대출이 12억까지는 되고 가능하다. 네. 12억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도 논리가 왜 12억인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선은 필요하다. 하지만 과도하게 개입을 해서 문제가 생기면은 뭐 정부에서 땜빵을 해준다 이런 거는 저는 절대 땜지식 처방은 안 된다. 앞으로 미분양이 더 많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한 4만 7천, 4만 8천 정도 되거든요. 네네. 조만간에 5만이 넘을 것 같고 지금 분위기라면 내년 이맘때쯤이면 10만 정도 갈 것 같은데 그걸 정부에서 다 매입을 해주겠냐는 거죠. 안 되죠. 안 되죠. 네.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과도한 시장에 개입은 해주지 말자. 대신 왜곡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는 좀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대표님 만약에 지금 두 분 말씀대로 일단 이거에 대한 동의를 하고 계시는지도 여쭤보고 싶어요. 이 시장이 하락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것 같기 때문에 쉽게 도전하지 않고 쉽게 계약하지 않는다면 이런 사태는 좀 길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분양하는 주택들이라든지 앞으로 뭐 분양을 앞둔 곳들 같은 경우는 분양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토지 매입이나 이런 부분들을 아마 과감하게 했었을 거예요. 좀 그러니까 높은 가격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뭐 비싼 땅을 사더라도 분양을 하면 분양이 됐었으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은 시장이 급냉하고 있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 어떤 시행의 주체라든지 건설사들이 실수를 하게 된 거죠. 뭐 투자자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렇네요. 그러면은 그런 높은 분양가들을 지금 시장에 내놨을 때 받아주겠냐라고 했을 때 주택 가격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적으로 오른다면 자산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사겠지만 지금 뭐 분양 가격은 뭐 지금 성적표 그대로 10대 1도 안 되는 수준에 나와 있고 네, 네. 주변 단지의
기분양 주택들도 가격이 빠지고 있고 또 시세 동향 같은 경우도 뭐 급락, 특히나 또 전세 가격도 빠지고 있잖아요. 선택지가 넓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급매도 살 수 있고 급전세도 지금 가서 거주를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다 보니까 네네. 지금 그래서 뭐 분양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무리해서 높은 가격 또는 시행의 주체들이 어떤 사업에 대한 그 손실을 가져오는 그런 분양을 쉽게 이제 받아주기는 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죠. 그리고 그런 주택을 받는다고 해도 금리가 지금 만만치가 않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경제 전망 같은 경우도 1% 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성장률이. 그러니까 예. 뭐 금리가 높다라고 해도 소득 요건이 받쳐준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분명히 해지하고도 살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부분이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또 LH에서 주택을 매입하는 거 부분에 대해서도 뭐 두 분의 의견도 동의는 하지만 네네. 좀 말도 안 되는 전문가의 네. 뭐 또 다른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은 네네. LH 같은 경우가 지금 사실상 이런 분양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뭐 미매각이라든지 미분양 주택들을 해서 지금 LH의 항상 문제점이 뭐냐면은 양질의 입지에 임대주택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양질의 입지에 있는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아마 외곽에 있는 것보다는 품질이 좀 더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시행 주체들이 있는 상황에서 뭐 LH에서 아마 그 매입 조건 자체가 그 시장의 가격만큼 사진 않을 겁니다. 굉장히 헐값에 살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저렴하게 공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공급 얘기 나왔지만 청약, 사전 청약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뭐 미분양이라든지 미매각 주택 같은 경우를 매입을 해서 공급을 한다라면은 공급 시기도 조금 빠르게 당길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물량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돼서 좀 저렴하게 한다라면은 양질의 지역에다가 좀 전세 공급이나 또 임대 공급 이런 것들을 좀 더 공급을 차질 할수 없이 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주요 입지에서 항상 전세 가격이 급등하고 또는 임대 가격이 급등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손실을 감안하고도 네네. 주요 입지에서 임대주택 공급하는 것도 좀 필요도 하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말씀을 해주시면 어쨌든 시장이 좋지 않다, 시장이 하락할 것 같다, 가격이 떨어질 것 같다라는 불안감, 우려들이 아마 선뜻 손을 내밀기 힘들고 사인을 하기 힘든 그런 시간으로 좀 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년도 토지나 또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한 6%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더 떨어질 것이다, 하락할 것이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은 집값이 좀 빠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시장은 뭐 약세로 갈 수밖에 없는 거냐 아니냐라는 예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뭐 분양 시장 혹은 우리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작용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공시 가격이 하락을 하면 분양가 산정하는 뭐 주요 기준이 되니까 뭐 분양가 부분에도 뭐 긍정적인 역할을 미쳐서 분양 시장의 호재가 될 거라고 예측하는 전문가들도 있겠지만 네네네. 좀 싸진다는 얘기니까.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네네. 이 공시지가 하락분보다 집값 하락분이 훨씬 커요. 예, 그러니까 지금 집값은 많이 떨어진 데는 뭐 기사화되질 않아서 그렇지 뭐 30% 이상 떨어진 데도 상당히 많아요. 그게 뭐 굉장히 먼 지역이 아니라 10억 가던 아파트가 10억을 하고 아까 이제 광명 철산만 하더라도 그 10여 가던 아파트가 거기 8억에 지금 거래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이제 공시지가의 부분에 대해서 뭐 분양가가 좀 약간 저렴해지니까 분양이 된다. 이건 뭐 넌센스한 얘기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공시지가 뭐 5% 6% 떨어지면 집값은 주변 시세는 20, 30% 지금 떨어지는 상황이라 네네.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이 공시지가 이 하락분의 그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다. 물론 이제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보유세 부담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실제로 분양이라든가 거래라든가 여기에는 크나큰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소장님 어떠세요? 저도 교수님 의견하고 이제 비슷한 부분인데요. 네네. 세금 부담은 확실히 이제 줄겠죠. 줄어들겠죠. 네, 공시가격이 이게 줄면. 뭐 종부세 부담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것 같고 지금 뭐 표준지하고 단독주택, 토지하고 그러니까 단독주택이 나왔고 공동주택도 이 정도 비율로 아마 내려갈 것 같습니다. 작년에 아마 공동주택이 19%, 2021년이 19%였고요. 네네. 2022년이 아마 17% 정도였고 네네. 일단 올해는 아마 내년이죠. 2023년은 아마 마이너스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금 부담은 많이 줄어드는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시가격이 내려가게 되면 주변 시세가 내려갔다는 거잖아요. 우리 둔촌주공도 왜 이렇게 청약 결과가 안 좋았냐면 주변 시세가 떨어지다 보니까 3년 후에 내가 입주해야 되는데 이 분위기라면 가격 경쟁력을 잃어버리겠다라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이게 네.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라면 뭐 크게 인기를 끌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청약 단지들이 더 나오잖아요. 고민이 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뭐 이게 부동산 시장 흐름 분위기하고 이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게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모멘텀이 크게 보이지 않고요. 적어도 금리 인상이 멈추거나 인허 시그널이 나오고 뭔가 대외적으로 투자 심리를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작용이 나오지 않고서는 공시가격 때문에 뭐 청약을 해야겠다. 공시가격이 떨어지니까 분양가가 떨어지니까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분양가가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가지고 네네. 이 정도면 거의 로또고 해볼 만하다. 주변 시세가 30% 떨어져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면 선택을 할 겁니다. 하지만 이게 토지 가격이 있고요, 건축비가 있고 다 있는데 그렇게 쉽게 떨어뜨리지 못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고민이 있는 것이고요. 분양가를 인하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존재합니다.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한 6개월 정도의 청약, 분양 시장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부동산 시장이 워낙 차갑게 얼어붙어 있다 보니까 분양 시장, 청약 시장이 조금은 온도를 데워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또 관심을 골리는 곳은 재건축 시장인 것 같아요. 어쨌든 최근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규제가 완화돼 왔기 때문에 뭔가 재건축 시장이 좀 뜨거워질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도 생길 것 같은데 대표님 어떠세요? 재건축 시장은 괜찮을까요? 재건축 시장은 더 안 좋을 것 같은데요.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분양 시장보다. 오히려 청약이나 분양 시장 같은 경우는 내 집 마련을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그 기회가 되는 건데 최근에 분양 가격이 올라가고 네네. 시세도 조정을 받다 보니까 그런 기회가 조금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된 거죠. 근데 지금 재건축 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상당 부분 상품성을 잃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요? 규제가 이렇게 풀려도 상품성이 없는 건가요? 예, 규제가 풀렸기 때문에 더 없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이런 규제가 풀려서 속도감 있게 한다고 해도 지금 건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 토지비 가격에 건축에 대한 그 규모에 따라서 건축비가 또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이런 규모가 커졌다라고 하면은 공시지가는 낮춰져서 어떤 뭐 분양가 산정하는데 가격은 또 낮아지고 또 거기에 건축비는 상승을 했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사업 수익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자금 조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단지도 크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면은 뭐 자재비는 올라가고 또 평가할 수 있는 그 공시 가격은 떨어져서 뭐 분양 가격은 높게 잡지는 못하고 그런 구조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수익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겠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무리 행정적으로 속도를 낸다고 해도 이 행정적인 제도 보완 외적으로 네네. 경제성하고 사업에 대한 그 타당성 분석을 하는데 그 타당성이 나오냐 해가지고 뭐 소위 그 실무적으로 하면은 아니 이 단지가 답이 나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답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진 쉽지 그런 않다.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도 예전에 재건축 단지다 하면은 서로 너도 나도 막 수주전에 열기를 갖고 뭐 광고나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면서도 수주 따기 바빴거든요. 근데 지금은 발을 한 발씩 뺀다라는 거는 결국은 사업을 하면 할수록 이게 채산성이 나오냐라고 봤을 때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조합에서 뭐 제안을 한다라고 해도 뭐 어떤 정부가 그 뭐 정책적으로 지원을 금융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고서는 실질적으로 사업에 속도를 내는 것은 문을 열어줬다라고 해도 쉽지 쉽지가 않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교수님도 같이 보십니까? 대표님 말씀에 동의하세요? 과거에는 이제 강남 재건축이 우리 부동산 시장을 선도했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부동산 시장이 이제 앞으로 가격이 급등하는 시대는 어느 정도 끝났다.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해서 내년 뭐 최소 상반기, 중반기까지 이 한 1년 남짓한 기간에 단기 급락 한 20-30% 이상의 하락분을 과거에는 그냥 뭐 1, 2년 안에 회복을 했는데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이 하락분을 회복하는 데는 과거보다는 또 많은 시간을 필요할 걸릴 가능성이 것이다.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는 강남 재건축 시장이 이제 이 부동산 시장을 선도하는 시대는 어느 정도 끝나지 않았나. 강남 재건축 시장은 그 나름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일반 분양분에 대한 이 분양 가격, 이 사업성 이런 것들이 네. 있잖아요. 그리고 네, 재건축 후에 얼마나 가치가 올랐느냐라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과거처럼
크게 기대하기가 어려워졌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이제 강남 재건축도 과거처럼 일단 했다 하면은 뭐 이게 돈이 된다 네, 이런 뭐 이제 무조건- 공식은 네.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가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어떠세요? 지금 아직 바닥을 찍지 않았거든요. 바닥을 찍어야 그게 V자 참 반등을 무서운 할지 말씀이신 것 같아요. L자로 갈지가 네. 결정이 나는데 아직 바닥까지 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V자로 반등을 할지 L자 장기 침체로 갈지도 지금 알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어디쯤인지를 지금 모르는군요. 지금. 하락 중이죠. 네. 하락 중인데 과거 사례를 보면 재건축 재개발이 저는 조금 더 빠지리라고 보는데 일반 아파트보다 왜냐하면 투자 수요가 일단 많이 들어갔고요. 아니 40년 된 아파트에 돈 있는 사람들이 내가 실거주하려고 들어가고 싶지 않잖아요. 2년 거주 요건 아니면 세입자가 들어가는데 세입자도 돈 좀 있으면 새 아파트 들어가고 싶지 농물 나오는 아파트 안 가고 싶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전세 가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면 투자 수요가 많이 유입이 됐고 전세 가율이 낮다 보니까 네. 레버리지 대출로 좀 많이 충당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금리 인상이라든지 주택시장 침체에 네. 조금 더 많은 타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우리 2010년에서 2012년도 주택시장 서울 아파트 침체기 때 일반 아파트가 30% 정도 빠졌다면 재건축이 50% 정도 빠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라면 재건축이 조금 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대단지 분양 성적표가 굉장히 좀 초라하게 나오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분양 시장 또 재건축 시장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 분 말씀을 종합해 보면 아직은 부동산 시장이 하락기에 있는 중간에 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의 상황들 좀 연밀하게 지켜보시면서 앞으로의 내 집 마련이나 또 임대차 계약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김준환 교수, 김인만 소장, 송승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